예, PD 저널리즘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예, 직종 이름을 따서 저널리즘을 구분하는 것은 뭐 세계에는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흔히 저널리즘 하면은 기자들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PD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왜 만들어졌을까? 또 어떠한 또 기능을 하고 있느냐? 또 기존에 기자들이 수행하는 그 취재와 PD들이 하는 그 취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그 PD들의 취재물인 PD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 순기능을 하느냐? 뭐 이것은 정말 궁금한 일이고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PD 저널리즘인가? PD 저널리즘의 그 태동의 배경을 볼까요? 모든 것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사상이 나오고 또 하나의 저널리즘이라면은 저널리즘이 이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아주 서부 시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기에는 또 거기에 그러한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졸부들이 뭐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인디언과의 그 투쟁 뭐 이런 속에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탐사 저널리즘 나올 것이고 고발 형식의 그 저널리즘 또 이제 지나치게 자본주의화되면서 나오는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 막 나오듯이 이 시대적 산물이 좀 되겠습니다. 자, PD 저널리즘의 태동의 배경을 한번 보자. 민주화와 함께 성장한 PD 저널리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고 할 때에 권위주의 시대, 즉 군부 정치, 군부 독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후한 그 시기가 1987년입니다. 이때는 그 전에는 이제 흔히 이제 군부 독재라고 또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그 군인들이 사실 통치를 했죠. 그만큼 민주화의 어떤 하나의 그 열망을 이제 눌렀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아픈 우리의 역사의 하나의 상처가 되겠습니다. 1987년 이 민주화 운동을 전후해서 PD 저널리즘이 막 아주 거창하게 아주 세차게 태동이 됐습니다.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진실을 향한 객관성과 주관성의 줄다리기. 자,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이제 목적인데 그 방식은 이제 객관성이고 주관성이 있겠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어떤 뭐 공평해야 한다든지 양쪽의 입장을 뭐 충분히 듣는 이제 공평이랄까 균형에 맞는 어떤 취재랄까 당연히 주관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취재한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의 주관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자 저널리즘에서는 주관성을 굉장히 그 경계를 하죠.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당신의 입장, 관점, 주관을 최대한 배제했을 때 그게 하나의 팩트로서 독자들에게 또 방송 수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객관적으로 했을 때 그게 역사적 그 어떤 그 팩트에 정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또 기자들의 그 저널리즘 양식에 대해서 PD들이 대안적 저널리즘으로 하나의 모색한 것이 또 PD 저널리즘입니다. 대안적 저널리즘 이거 뭘까요? 얼터너티브한 꼭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이런 것이 있더라. 그 얼터너티브한 저널리즘으로서 이러한 양식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거죠. 또 이제 그 우리가 오랜 그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권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신문으로서는 조중동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이런 제도권 언론이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에 순응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에 소속된 그 기자들이야 우리는 뭐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에 순응하지 않았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은 달랐죠. 왜냐? 진실 보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취재 과정에 언론 통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취재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을 취재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취재를 해라. 또 취재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걸러서 검열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언론이 자율적으로 자체 필터링 과정이 아닌 제2, 제3의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군부 독재 체제에 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갔느냐 안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기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군부 독재 체제에서 그 정권 담당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9시 뉴스 딱 되면은 땡 하면은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찬양 기사가 나왔다 해가지고 땡전 뉴스다 뭐 이런 비아냥 뭐 이런 게 다 이런 제도권 언론이 언론 통제에 너무나 순응했다.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견이 되어야 하는데 워치독이죠. 워치독. 감시견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애완견 노릇을 했다. 아주 닥사일한 그런 독이 됐다 이거죠. 워치의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그 언론 통제에 순응한다는 그 반성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 또 PD 저널리즘이었습니다. 또 기자 저널리즘은 사실 중심의 사건 개요에 치중하는 그 이제 객관주의가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의존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부패나 정의나 인권 같은 어떤 구조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우리가 얼마나 다가갔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취재는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다. 즉 실패했다. 그러한 반성에서 이제 이러한 PD 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적 배운 그렇고요. PD 저널리즘의 이제 특징 개요를 한번 볼까요? 자, PD 저널리즘, 즉 PD가 시사 내용을 원래 PD는 뭐 예능이 나온다, 노래를 한다든지 예능은 드라마를 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퀴즈를 할까 뭐 장학 퀴즈를 할까 뭐 이런 어떤 교양 그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하는 직종으로 알았는데 시사 제작을 한다. 좀 특이한 이제 현상이죠,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프로듀서는 제작본부에 속했어요. 기자는 당연히 보도본부에 속합니다. 또 프로듀서는 교양, 예능,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기자는 뉴스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PD 저널리즘은 이제 프로듀서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담당해왔던 시사 분야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이 지금 되겠죠. 그러면은 PD가 제작하는 것과 기자들이 제작하는 것과의 이제 뭔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층성의 차이가 있다. 즉 기자들은 일단 팩트,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에 좀 그치는데 그런데 이제 PD들의 취재는 사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와 관련된 그 규제 장치, 점검, 뭐 이런 부분들을 다각
각도로 예, 깊숙이 파고들어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길이도 길어지는 거죠. 카메라 앵글도 전혀 다르죠. 기자들의 취재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분 30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컷에 뭐 한 3초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컷 곱하기 몇 컷 하면은 뭐 한 뭐 1분 30 정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다 계산하는데 PD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한 컷이 그냥 1분, 2분, 3분, 5분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의 심층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시간 길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서사구조 차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구조. 이건 이제 내러티브 스트럭처. 이건 그 기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의 문제죠.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뭐 육하 원칙이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내적으로 흐르는 어떤 문법이 있는데, 이 PD 저널리즘의 그 문법이라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들과의 차이가, 기자들은 기사 중심적 서사 구조다. 그것은 이제 아티클 베이스드 이제 내러티브. 그러면 프로듀서들은 뭐냐? 현장 중심적 어떤 씬이 있어요. 씬. 그 씬이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취재진이 그 현장을 포착을 했다면은 그 포착된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가 풀어가는 거죠. 기자들은 어떠한 내용을 써야겠다면 그 내용이 중심이 돼서 자기 기사를 쓰면은 카메라 기자가 그 내용에 맞게 그림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건데, PD 저널리즘은 카메라맨이 찍은, 즉 포착한 그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까지도 딱 캐치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아주 극적이다. 그러면 이제 벌써 기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기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넘어갈 기사인데, PD의 하나의 그 기사는 이제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이 달라지는 거고 표현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이제 이제 객관성에서 이제 객관적이보다도 주관적으로 이제 점차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층성과는 차이가 있다. 당장 외형적으로 1분 30초냐, 여기는 60분이냐, 70분이냐, 짧으면은 뭐 30분이냐. 벌써 심층적으로는 이제 아예 하늘과 땅 차이. 두 번째, 서사구조. 여기 기사 중심적인데 아니야. 현장에 포착된 그림 중심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PD들은 이제 그림이 좋냐 나쁘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림을 잡아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 저널리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PD 저널리즘의 효시는 가장 첫 스타트는 KBS의 추정 60분입니다. 1983년인데요. 이때는 이제 기자 저널리즘하고 PD 저널리즘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로 이제 점차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KBS 프로그램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왜? 시청자 반응이 다르니까. 추정 60분, KBS 스페셜, 생방송 시사 투나잇, 환경 스페셜, KBS 스페셜, 뭐 소비자 고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는,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자들이 취재했던 짧은 취재인데, 이런 것은 PD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긴 취재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MBC 프로그램도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PD 수첩이 1990년에 출발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MBC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PD 저널리즘을 통한 제작물들이 막 나오는 거죠. 또 SBS 같은 경우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1992년이 이제 신설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은 이제 1분 30초 정도에 이제 그쳤는데, 또 그것이 이제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이제 짧게 그걸 요약을 하고 또 짧게 전달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선호를 했는데, PD 저널리즘의 아주 긴 호흡의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안 볼 줄 알았는데,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아주 사람들의 호응이 좋고, 그리고 이제 나간 파장,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은 뭐뭐 했다더라 라고 끝났는데, PD 저널리즘을 통해서 나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속속히, 배경부터 속속히 알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자들이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기자의 시각으로 긴 취재물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취재파의 431이나 시사기획3, 미디어 포커스, 특파 현장 보고, 또 MBC에도 이제 시사 매거진 2580, 뉴스 후, SBS의 뉴스 추적, 이런 것들은 이제 짧으면은 한 개 아이템에 뭐 7, 8분 또는 10분, 15분, 뭐 긴 것들이 이제 뭐 60분, 이런 이제 다양한 기자들이 역으로 이제 기자들이 PD가 되는 거죠. PD 저널리즘은 PD가 기자의 그 직종에 뛰어들었다 온다면은 역으로 이제 그런 PD 저널리즘이 좋은 호응을 보이면서 기자들이 PD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널리즘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D 저널리즘의 장점은 무엇이냐? 몇 가지 이제 공통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봤는데, 첫째, PD는 늘 유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재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자는 이제 취재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취재처일 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되면은 실국장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 좀 같이 먹자.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1년, 2년을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매우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들 내지는 보도로 꼭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기자한테 김 기자, 박 기자, 오 기자, 이것 좀 나가게 하면은 안 돼. 안 될까? 이거 나가면 나 목 잘리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제 하나의 그동안에 쌓은 정리 때문에 이제 알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진실이 묻히고 사건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드물게 이제 돈이 오간다든지, 이건 이제 범죄죠.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아주 그 범위를 매우 이제 구체화시켰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취재처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기자의 취재는 1분 20초, 길면 1분 30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층 취재를 할 경우에는 1분 40초 또는 2분, 아주 최고 길어야 3분.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며칠 동안을 1분, 2분, 3분 정도 되는 것들은 며칠 동안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보완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심층 취재인데 겨우 2, 3분 정도만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분 20초 그 짧은 형식의 보도국 뉴스와는 전혀 다른 그 방송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탐사 보도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심층 보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심층 보도죠. 그리고 이제 기자가 생각하는 어떤 팩트를 그림이 붙이는 방식이 아닌, 특히나 고발 현장에 있어서는 그 영상에 잡혔어.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뭐 상한 음식을 멀쩡하게 재포장해서 판다든지 만약 그런 영상이 잡혔다면 벌써 내용이 확 달라지죠. 자, 이 곰팡이가 서려 있는 이런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방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손길이 닿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용기에서 반죽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런 하나의 레인지나 이런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요리가 된 그런 이제 과정을 만약에 영상 잡았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추종하는 이제 방송 뉴스의 장점을 살리는 아주 방송 형식으로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체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사례들도 있죠. 치명적이죠. 또 PD들은 보도국 기자와 달리 뉴스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그런 이제 하나의 취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교통사고 현장이다 그러면은 현장을 먼저 한번 보여주자. 현장 스케치하자. 그 다음에 거기 피해자가 있으면은 뭐 인터뷰나 받자. 그리고 그 사람이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뭐 원인이 뭔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뭐 이렇게 한번 예의를 따라보자. 그럼 벌써 뭐 상황 스케치, 가해자 인터뷰, 경찰 인터뷰, 수사 방향에 대한 전망, 뭐 이게 이제 프레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PD 저널리즘은 사건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시각과 구성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그 뉴스 프레임이라는 틀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씬, 장면, 포착된 영상 자체가 충격적이면은 그 충격적인 내용이 제일 앞부분으로 가서 가장 중시되고 그것이 굉장한 시간 길이를 또 거기에 할애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등등. 그 뉴스 제작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또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 장기적인 심층 취재가 가능하다. 흔히 기자들의 취재는 다 그날 취재해서 그날 방송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심층 취재를 한다면 뭐 2, 3일, 뭐 3, 4일 취재해서 나가는 게 고작 하루 이틀, 2, 3일. 그런데 이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이건 다른 거죠. 보통 뭐 한 달도 갈 수 있고 6개월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건이 안 되면은 뭐 보름 만에 끝낸다든지 그렇지만은 이게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한 아이템 하나 가지고 뭔 2달이고 석 달이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심층 취재이기 때문에 현장 접근도 그렇고 또 심층 취재가 갖는 강점으로서의 어떠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강점이 살아 있는 거죠. PD 저널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방송 사례가 이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파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아주 세계적으로도 아주 센세이셔널한 보도였습니다. 이제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줄기세포라 하면 이제 만능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연골이 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릎 연골이 필요한 부분에다 주사를 넣으면은 거기 있는 세포가 하나의 만능세포, 줄기세포, 이제 스템셀 그런데 어떤 줄기의 역할을 하는 세포가 막 자라가지고 연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능세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쇠도 만능 키가 있듯이 키 하나로 이 집 저 집 다 연다 한다면은 뭐 이거 만능 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줄기 논문 조작과 줄기세포의 진위 논쟁에 관련된 문제를 해서 이제 취재를 했고
주세포 파문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윤리에 치명타. 그래서 이제 황우석 연구 자체가 뿌리째 이제 붕괴가 돼 버렸죠. 이게 만약에 기자들이 이런 취재를 한다면은 그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 의학계의 입장들, 또 의학계에서도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조명을 해야 할 것이고, 근데 취재 기간도 그렇거니와 분야별도 그렇거니와,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 검증이 힘들면 해외 취재도 가야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제 보도가 파문이 이제 컸었는데, 이것도 이제 광우병에 걸린다. 이제 그것을 이제 MBC PD 수첩에서 이제 그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정권이 뭐 흔들릴 정도였었죠. 이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이제 심층 취재했는데, 이제 이를테면 이거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20개월짜리 이내에 고기만 수입하는데 왜 우리는 20개월짜리가 넘는 그런 송아지, 소고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수입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통상 이제 그 축산업계에 따르면 이제 광우병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이 병은 20개월짜리, 그러니까 20개월령이라고 합니다. 20개월령 소고기를 먹을 경우 광우병에 예를 들어서 뼈 부분이라가 이런 그런 부분을 먹지 않는다면, 살만 먹는다면 그 위험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20개월령이 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뼈 부분까지 같이 또 먹게 된다면 이제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이고, 뭐 치명적인 거죠. 뇌가 뭐 아주 솜처럼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게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의학계의 이제 하나의 정설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정부가 20개월령 넘는 것을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PD수첩에 이제 취재가 나가면서 아주 전국이 이제 또 전국 시민들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누가 자기 자녀에게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된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 음식점들이야 좀 싸니까 좋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그게 상업적 이득이 되는 것이겠지만, 집에서 먹는 자녀들한테 먹이는, 자기 남편한테 먹이는 이런 주부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절대 가족에게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꼽았는데, 이제 PD 저널리즘의 이제 요즘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송 사례로서 한번 이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도청과 대통령실, 용산은 안전한가? 일전에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났죠.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전우원 모자의 고백.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또 대장정 녹취록. 로비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여기는 JMS가 네, 정명석, JMS 교주와 공범자들, 한일회담과 청구서, 늘어나는 미분양과 안 팔리는 금매, 또 코인인 빗썸이 삼킨 200억, 돈을 삼킨 실체를 찾아라, 또 논스타 대 대한민국,
이제 그런 소송전을 다뤘겠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아주 우리 사회에 민감한 뭐 전광훈과 500억,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는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또 그 경찰국장이 이제 특채부터 불확실 의혹까지 있었다, 뭐 이런 거. 또 이제 종교인 이제 통일교의 정치권과의 뭐 그런 유착관계,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아주 뜨거운 사안들이 방송이 됐습니다. KBS 추적 60부는 2019년도 8월 30일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갭투자의 역습 또는 이제 돈벌을 전락한 아이들의 꿈, 이건 이제 연예 기획사의 실체를 취재한 거죠. 또 이제 뭐 1인 방송 전성시대, 또 뭐 여러 가지 뭐 암보험의 뭐 문제점, 또 쓰레기 문제점, 또 조현병 범죄의 진실은 무엇이냐, 재테크, 태양광, 쪽방촌, 뭐 이런 그 우리 사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또 이제 가려진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PD 저널리즘이 이제 금방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긴 호흡으로 취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제 기자 저널리즘과 피드 저널리즘을 한번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출입처 중심의 취재를 인해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이제 결정권자인 이제 강자에게 초점을 좀 맞춘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D들은 결정권자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제 앞서 우리가 말했던 자기 출입처의 어떤 그 유착관계, 또는 이제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뭐 이런 것과 이제 피드들은 이제 뭐 유착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보도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PD 저널리즘의 취재 아이템은 거의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제보. 예. 자, 두 번째, 기자들의 기사가 대부분 출입처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제보가 주요 정보이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또 기자는 속보성에 얽매이지만 PD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미 끝나버린 사안에 대해서도 뒤늦게 그걸 들춰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준하라고 이제 민주 운동을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신데 타살이 됐다는 이제 의혹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랜 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장을 하려고 봤더니 그 머리에 구멍이 났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최소한 그때 산 등반하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걸로 이제 그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때 이제 타살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머리에 누군가 가격을 하고 그래서 떨어뜨려 죽였던지, 아니면은 타살한 다음에 절벽 밑으로 내 던졌을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시차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지만서도 돌아가신 분의 그 이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러한 그 두골, 두뇌, 또 이제 두개골의 그런 구멍난 흔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타살로 이제 사실상 거의 굳혀진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성을 많이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만주국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국의 이제 육사 출신으로서 이제 일본 일왕의 충성 맹세를 하는데 반해서 장준하 선생은 징병에서 탈출해서 독립군 활동을 합니다. 서로가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장준하 선생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활동도 보면은 일단은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아주 어목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준하가 죽도록 미웠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느 날 등반 사고로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누구나 다 타살 의혹을 다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먼 훗날 이장에서 실제로 두개골이 구멍난 그런 이제 두개골이 발견되다 보니까는 그러한 의심이 매우 짙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기자의 연역적 접근이 놓치고 있는 공백이 PD 저널리즘의 취재 영역이다. 예,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말이 어렵겠지만, 기자들은 연역적 접근, 이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어떤 그 연역적인 결론을 내리고 취재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PD들은 현장에 또 특히나 영상으로 결정적인 그 증거가 포착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선행되고 나서 기사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귀납적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적은 미리 결론을 내리고 풀어가는 기사와 달리 이것은 드러나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게 모아가지고서 역으로 이제 취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탐사보도 인베스티게이티브한 리포팅이 가능이 됐다. 다섯 번째, PD 저널리즘은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속성 때문에 선정주의로 흐르기 쉽다. 이건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주제적 접근보다도 당연히 어떤 그 소재주의나 이미지 전달에 치우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저 이제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그런 사례들이지만은 뭐 연출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 이미지를 더욱더 과장되게 영상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행히 이제 우리 국내의 PD 저널리즘은 이제 그런 사례가 많지는 거의 없거나 거의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런 위험의 측면에 있습니다. PD들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PD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정의를 내려버리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저널리즘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지만 객관적인 보도가 돼야 한다 이거죠.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시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제 오피니언, 본인의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어떤 그 주의 주장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PD들은 그건 뭐 무시되는 거죠. 무시되고 경시되고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화끈하게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 민형사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PD 저널리즘은 극적 스토리 구성과 사건 재현, 몰래카메라, 자막 처리, 음향 효과 등을 사용하는 선정적 취재 제작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럴 개연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뭐 다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보면은 1분 2, 30초 뉴스 리포트를 하는 기자와 달리 PD는 보통 30분에서 50분, 60분, 70분, 80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확인과 객관성, 갈등적 사안의 공정성 확보가 사실상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취재를 당한 사람한테 매우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 그 내용이 만약에 40분을 취재했다면은 이 사람의 반론을 40분 들어주냐? 그러지 않죠. 아예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들어더라도 뭐 1, 2분 정도 입장은 들어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공정성이라고 본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즉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형평성을 최소한 담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의 이제 관행화되어 있죠. PD도 입사 단계부터 기자 저널리즘을 학습하는 기자 PD 통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자 PD라는 것은 PD 저널리즘이라는 그 이름하에 무조건 취재하고 나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의 가치 판단으로 시종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자 저널리즘에 생각하는 이런 균형, 공정성, 형평성은 최소한 담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 PD 통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자가 기사에 영상을 입히는 반면에 PD는 영상에 원고를 붙이는 역편집을 한다. 이건 좀 이제 내용이 이해 가겠죠. 기자는 이제 기사를 보고 그 이제 카메라 기자가 본인이 이 포착한 영상들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PD의 경우는 그 영상이 아주 극적인 영상들이 있을 경우 그게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그 영상의 내용대로 기사를 풀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곰팡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를 주방장이 갑자기 주무릅니다. 이게 렌즈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그 순차적으로 이제 그 영상에 원고를 이제 붙이는 역편집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우리가 기자는 기자의 기사를 쓰지만 PD 저널리즘에서의 그 원고는 대체로 PD가 하질 않고 작가가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또 기승전결을 가지고 또 꼭 기승전결은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영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역으로 PD 저널리즘의 치명적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PD가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상으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취재하다 보면은 PD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섭외, 현장 답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원고에 쓴다면은 굉장히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고를 작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PD 저널리즘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떤 그 논문들이 나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PD 저널리즘을 전체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PD 저널리즘과 기자 저널리즘의 차이에 관한 연구, 조직 문화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구성적 특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두 집단의 상이한 조직 문화와 관련시켜서 이제 살펴보고자 했다. 이게 이제 그 논문 쓴 연구자의 이제 목소리인데, 대체로 이런 서사구조가 영상의 흐름을 쫓는 현장 중심적 소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취재 파일은 이제 기자가 쓰는 건데, 취재 파일은 기자 취재물인데, 이제 서사구조가 기사의 흐름을 쫓아가는 기사 중심적 소재로 영향을 받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캐치해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저널리즘의 차이가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체로 PD 조직은 자율성이 보장되더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많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보였다. 이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PD 저널리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 PD 기자, 수용자의 상호 지향성, 인식 측정 중심으로. PD 저널리즘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PD와 기자, 수용자 집단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실증적인 그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건데요. 연구 결과 이제 PD 저널리즘에 대한 새 집단 인식의 상호 지향성이 매우 이제 좀 떨어진다. 뭐냐면은 PD 저널리즘에 대한 그 집단 간의 이해도가 좀 낮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왔다, 이런 거죠. 이제 기자 집단이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수용자 집단에서는 이제 상업적 측면에서는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매우 이제 비판적이었고, 사회적 약자, 권력 비판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매우 이제 우호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 PD가 취재한 내용,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인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 집단과 PD 집단 모두 공익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PD 집단의 문화는 제작 자율성이 기자에 비해서 더 많았더라. 또 창의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문화다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인식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체계화시켰습니다. 방송 저널리즘 활동에 있어서 기자 PD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고찰해보자. KBS ETV 뉴스투데이를 중심으로 제작진이, 아마 이게 방송사 출신 연구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논문을 썼는데, 뉴스투데이의 이제 PD 시스템, 기자 시스템, 또 더블 리포팅 시스템, 또 이제 공동 작업 시스템 같은 이런 협업 양식을 이제 시도를 이제 해봤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협업의 성과로는 기존의 뉴스와 다른 관점, 다른 길이, 다른 영상, 다른 사운드를 가진 새로운 뉴스 출연과 새로운 장르의 생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면들이 이제 많았다. 그리고 협업의 성공 요인을 보니까 시스템이나 제도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의지다. 사람의 열정, 의지, 또 상호 협조하려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그러한 사람의 자세, 이런 것이 더 이제 컸다. 그리고 이제 그 직종 간의 이제 벽은 여전히 한계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업 지향적인 그 리더가 사람이 이제 바뀌면은 조직이 이제 와해가 되고, 심지어는 프로그램이 폐지까지 되더라. 그래서 이제 협업 지향적인 리더 아래
새로운 직종 간의 장점을 추구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토대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은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내부를 살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제작자들이 이제 논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자들의 이런 내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그렇지만 좋은 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명을 하고, 아울러서 큰 문제점, 또 극복해야 할 그런 사안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의, 일반 학자들한테는 발견되지 않는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PD 저널리즘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진실 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기자 저널리즘이 좋느냐 또는 PD 저널리즘이 좋느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가 되겠지만서도 진실 추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두 개를 너무나 비교와 대조하고 장단점 어느 것이 좋다 이게 따질 것은 아닌 거죠. 이제 기자 저널리즘은 기자 저널리즘들의 장점이 있고, PD 저널리즘은 PD 저널리즘대로 장점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식의 하나의 취재 접근 방법, 그래서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제3의 그런 저널리즘을 꾸준히 우리가 발굴하고 그걸 또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방송 언론 쪽에 커다란 발전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